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세계 질서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의 외교 전략은 다자주의와 동맹 복원을 강조하던 바이든 행정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America First라는 구호가 다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반도 정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과거 미국과 북한이 주도하던 판에서 이제는 한국이 전략의 설계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외교 노선을 밀어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무역 협상 재조정, 중국 견제 강화, 군사력 우위를 통한 협상 압박 등 그의 스타일은 한결같았다. 한반도 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립과 압박이 뒤따를 것이라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정상 간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 채찍과 당근 전략은 과거에도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번에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곧바로 한반도 외교 지형 전체를 흔들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한반도 문제는 사실상 교착 상태였다. 남북 대화는 중단되었고 북미 간 공식 접촉도 거의 사라졌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미국은 대중 견제와 유럽 전선에 집중했다. 한국 역시 중재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귀환은 이 정체된 외교판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북한 문제를 다시 외교 의제의 중심으로 끌어올렸고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김정은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두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는 한 발 앞서 움직였다.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그에게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안이 아니라 전략적 승부수였다. 미국의 의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미국을 움직이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과거 미국이 만들어 놓은 무대에서 뛰던 한국이 이제는 무대를 만드는 쪽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 전략에는 장기적인 계산이 숨어 있다.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은 보호무역, 동맹 재편, 중국 견제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향후 4년간 한반도 외교와 안보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은 이를 단순히 외부 변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리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라는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넘어 그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무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한국 외교의 주체성이다. 과거에는 미국의 결정을 지켜보며 따라가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한국이 먼저 의제를 제시하고 동맹국과 적대국을 동시에 조율하는 능동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 계기였다. 미국의 정책이 다시 힘 중심 외교로 돌아오자 한국은 그 흐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그 힘을 이용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결국 지금 한반도 외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대화 재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며 한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은 위기이자 기회이며 한국은 이 기회를 통해 멈춰있던 외교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거의 무대에서 뛰던 조연이 이제는 무대를 설계하고 판을 짜는 연출자가 된 것이다. 한반도 외교의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 시계의 바늘은 지금 한국의 손에 쥐어져 있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 외교 경험에서 얻은 현실적 교훈이 다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미국 대통령 중 누구도 트럼프만큼 북한과 직접 협상한 경험이 없다. 그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을 시작으로 세 차례 김정은과 마주 앉으며 냉전 이후 처음으로 북미 간 정상외교의 장을 열었다. 이 만남은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대화는 가능하다는 전례를 남겼다. 트럼프의 외교 방식은 전통적인 틀과는 달랐다. 그는 복잡한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정상 간 직거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다. 외교 관료들이 반대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직감과 판단으로 결정을 내렸고 김정은과의 관계를 좋은 친구라고 부르며 협상 테이블을 유지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접근이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도 많았다. 북한은 트럼프를 단순한 적대적 지도자가 아니라 말이 통하는 상대로 인식했고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거래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다. 한국이 트럼프에게 다시 중재 역할을 요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북미 관계는 신뢰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공식 채널만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트럼프라는 변수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열쇠다. 그의 돌발적 제안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 제의는 북한이 체면을 잃지 않고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초청한다는 명분은 협상 재개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트럼프 2기의 정치 환경 역시 외교를 촉진하는 요소다. 그는 재집권과 동시에 자신의 성과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은 트럼프에게 있어 정치적 자산이며 재선 이후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은 이 점을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연결시켜 협상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 카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전략 자산이다. 그는 여전히 북한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국 지도자이며 김정은에게 있어 협상을 통해 체제 보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다. 한국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트럼프라는 열쇠를 통해 막혀있던 협상의 문을 다시 열려 한다. 단순히 미국의 결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행동과 국내 정치까지 계산에 넣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존재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그의 과거 경험이 현재를 움직이고 그의 정치적 필요가 미래를 설계한다. 한국 외교는 이제 이 변수 없이는 설명할 수 없으며 트럼프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경험에서 나온 교훈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의 치밀한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국 외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다자 중재다. 과거처럼 미국과 북한이 1대1로 밀고 당기는 구도에 한국이 곁에서 보조하는 그림이 아니라 한국이 판을 설계하고 여기에 미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EU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바꾼 것이 이번 전략의 출발점이다. 이는 단순한 채널 확대가 아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여러 플레이어의 손익계산을 미리 맞춰 협상 테이블의 의제와 순서, 보상과 상응 조치의 레일을 한국이 먼저 깔아두는 말 그대로 설계자의 역할이다. 첫째 축은 미국과의 공조 업그레이드다. 트럼프 2기의 특징은 힘을 통한 평화와 성과 중심 거래다. 한국은 이 기조를 역이용한다. 북핵 국면에서 미국이 원하는 가시적 성과를 초기에 배치하는 대신 한국이 중장기 로드맵의 설계권을 쥐는 방식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초기 36개월 내 핵미사일 추가 시험 동결, 국제기구 참여의 현장 모니터링, 인도적 지원의 조건부 확대 같은 빠른 성과 패키지를 내놓고 그 대가로 한반도 안보경제 어젠다의 의제 설정권을 확보한다. 트럼프식 빨리 보이는 성과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장기 협상선은 한국이 잡는 구조다. 둘째 축은 중국, 러시아와의 최소합의 워킹 컨센서스 형성이다. 북핵 해법에서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배제한 채 속도를 내면 뒤에서 제동이 걸린다. 한국은 에너지 보건, 식량, 항만, 물류 같은 비정치 저항력이 낮은 분야를 우선 협력의 마중물로 선택한다. 북한에 대한 제한적 인도 협력과 접경지역 방역 재난 공동대응 같은 의제를 앞세워 한반도 안정, 동북아 공동이익 프레임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는 공급망 안정과 접경 안보, 러시아에는
인도적 채널과 교통 회랑을 묶어 소극적 방해자에서 수동적 촉진자로 위치를 이동시킨다. 핵심은 큰 정치, 이전의 작은 합의를 촘촘히 쌓아 반대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셋째 축은 일본 EU와의 보증 네트워크다. 과거 비핵화 국면이 흔들릴 때마다 늘 약한 고리가 사후 지원과 신뢰였다. 한국은 이번엔 아예 초반부터 일본 EU와 함께 사후 경제 패키지와 금융 보증, 비확산 수송 전력 그리드 표준까지 표준화된 지원 매뉴얼을 공동 설계한다. 이렇게 해두면 북한이 합의 이행에 들어설 때 돈과 기술이 실제로 움직이는 신뢰 경로가 존재한다. 동시에 합의가 흔들려도 다자 보증 구조가 완충제로 작동한다. 한국은 이 보증망의 사이버 데이터 투명성 규칙도 미리 박아 넣어 검증, 지원 검증의 선순환을 만든다. 넷째 축은 의제의 재배선이다. 과거엔 늘 비핵화 제재 완화의 일직선이었지만 한국은 비핵화 인도 보건, 재난 농업 에너지 소형 모듈 원전 디지털 인프라를 동시에 병렬로 묶는 방식을 택한다. 병렬 구조의 장점은 협상 속도차 조절이다. 비핵화 트랙이 잠시 멈춰도 인도 보건 재난 협력 트랙이 정치적 산소를 공급하며 판이 꺼지지 않게 만든다. 즉, 하나의 실패가 전체의 실패가 되지 않는 다중 회로를 만든다. 이 병렬 트랙의 허브를 한국이 담당함으로써 정보 흐름, 자금 흐름, 기술 흐름이 한국을 관통하도록 설계한다. 다섯째 축은 국내 거버넌스의 대외 연동화다. 다자 중재는 외교부만의 일이 아니다. 기재산업복지 질병대응, 에너지 디지털 부처가 한 테이블에서 국제 파트너와 동시 설계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가안보실,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과기부를 묶는 상설 통합 PMO를 가동하고 해외 파트너와는 공동 태스크포스 체계로 연결한다. 이런 구조는 대외 약속의 국내 이행력을 높이고 외부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지렛대가 된다. 한국이 약속하면 부처와 예산 표준 데이터가 즉시 움직이는 실행국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게 관건이다. 여섯째 축은 시간과 정권 리스크의 분산이다. 미국 정치 일정, 주변국 국내 정치, 북한의 내부 변수는 언제든 판을 흔든다. 한국은 단연 계약, 중간 점검, 자동 연장, 조건부 보류 같은 계약 기술을 외교 문서에 반영해 정치 캘린더, 무력의 충돌을 완화한다. 또한 중간 성과지표 KPI와 데이터 공개 주기를 명문화해 정권이 바뀌어도 숫자와 일정이 협상을 끌고 가는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해두면 어느 플레이어가 바뀌더라도 레일 자체는 유지된다. 일곱째 축은 여론 내러티브 관리다. 다자 중재는 신뢰 게임이다. 한국은 국내외 설명 책임을 강화한다. 합의의 단계별 목적과 리스크, 상응 조치의 조건과 원상복귀 기준, 검증의 디지털 투명성을 쉬운 언어로 주기적 브리핑한다. 특히 시니어 시청자, 해외 투자자, 동맹국 의회 등 핵심 청중별 메시지 번역본을 따로 준비해 이해 당사자 피로도를 줄인다. 외교는 사실상 정보 설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축을 관통하는 원리는 속도, 가시성, 보궐력이다. 트럼프식 성과 정치에는 초기 가시성이 필요하고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는 보궐력이 높은 병렬 회로가 필요하며 중국 러시아 변수에는 우회 가능한 다중 경로가 필요하다.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멀티트랙 설계로 자신을 불가결한 허브로 만든다. 판을 크게 그리되 초반에는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연쇄적으로 보여주고 중장기에는 레일 위를 달리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2025년 한국 외교가 제시한 다자중재의 정수다. 트럼프 2기 외교 무대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플레이어는 단연 북한이다. 겉으로만 보면 김정은 정권의 태도는 여전히 단호하다. 연이어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하고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문화하며 미국과 한국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협상장을 향한 계산된 몸짓일 뿐이다. 북한의 전략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수싸움이다.
우선 북한 내부의 상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0년 이후 지속된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북한 경제를 심각하게 뒤흔들었다. 무역량은 최고치의 30% 수준으로 감소했고, 외화 보유고는 역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군수산업과 엘리트 충성층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달러가 고갈되자 북한은 암호화폐 해킹, 불법 무기 거래 등 위험한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체제 유지라는 현실적 목표를 외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북한은 협상을 포기할 수 없다. 다만 문제는 어떤 조건에서 협상에 나설 것인가다. 북한의 전통적 협상 방식은 벼랑 끝 전술이다.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언급하며 위기 수위를 높여 상대방이 양보를 먼저 꺼내게 만드는 전략이다. 협상의 첫 단추를 굴복이 아니라 대등한 거래로 시작하려는 의도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의도적으로 긴장을 높이면서 동시에 조건 없는 대화라는 미국의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는다.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양면 전략은 김정은 외교의 핵심이다. 트럼프의 복귀는 북한의 전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이미 3차례 정상회담을 경험했고 그의 협상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상대방의 쇼맨십을 높이 평가하고 메이드 딜을 선호한다. 김정은이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이라는 선언과 함께 조건부 비핵화 가능성을 동시에 흘리며 트럼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더 큰 보상 패키지를 얻기 위한 미끼다. 한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 역시 북한의 셈법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미국만 상대하면 됐던 구조였다면 지금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 다자 채널이 얽혀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의 상대가 늘어났다는 뜻이자 동시에 선택지가 늘었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고 한국을 통해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의 일부를 얻어내는 방식도 가능하다. 특히 남북 경협, 보건 협력, 인프라 프로젝트 같은 비정치적 트랙은 북한에게 정치적 체면을 유지하면서도 실익을 취할 수 있는 창구다. 북한의 또 다른 계산은 시간이다. 김정은 정권은 당장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을 신중히 관찰하며 협상의 타이밍을 재고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 직후에는 시험 기간이다. 새로운 외교팀의 전략, 미국 국내 정치의 흐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모두 살핀 뒤 최적의 시점에 등장하려 한다. 그때까지는 도발과 유화 제스처를 교차하며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전술을 유지할 것이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전과 경제 생존이다. 핵무기는 이를 위한 협상 카드일 뿐 절대 양보하지 않을 신성한 목표가 아니다. 김정은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체제 불안과 내부 붕괴다. 따라서 조건만 맞는다면 그는 언제든 대화장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조건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다. 한국이 판을 짜고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이는 지금의 구도는 북한에게도 협상 복귀를 위한 최적의 무대다. 결국 북한의 전략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다. 그것은 체제 생존을 위한 냉정한 수학 공식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치밀하게 계산되고 있다. 강경 속에 숨겨진 유연함, 위협 속에 감춰진 타협의 여지. 그것이 김정은 외교의 본질이며 바로 그 틈을 한국과 미국이 파고들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멈춰있던 북핵 협상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2025년 현재 세계 외교 질서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전후 70여 년간 유지되어온 국제 질서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가 균열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중국, EU, 브릭스 등 여러 세력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다극화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복판에서
과거에는 변방에 서 있던 한국이 지금은 무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2기 외교의 핵심은 여전히 America First이다. 그는 동맹에게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고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에 둔다. 겉으로만 보면 동맹국들에게 불리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조는 중견국 외교의 부상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끌던 시대가 끝나고 각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독자 전략을 세우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흐름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으로서 안보적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중국, 유럽, 아세안, 중동과의 외교적 연대를 병행하며 다극화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제기술 분야에서의 역할 변화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시장 다변화와 기술 독립 전략을 통해 오히려 협상력을 키우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 인상과 투자 유보로 대응하며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현대차가 미국 내 투자를 발표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출 전략을 다변화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에게도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준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 배터리, 반도체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력과 기술력이 곧 외교력으로 작동하는 시대에 한국은 더 이상 주변 플레이어가 아닌 필수 파트너가 되었다. 또한 한국 외교의 주도권 자체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예전에는 미국이 판을 만들고 한국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판을 만들고 미국이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번 북핵 협상에서도 한국이 먼저 트럼프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다자 협상 테이블을 설계하며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협상장에 앉기 전부터 한국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 기술의 변화가 아니다. 한국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능동적 설계자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트럼프 2기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동맹과 경쟁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동맹국에게도 강경한 무역 압박을 가하고 기술 동맹 안에서도 자국 우위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런 환경은 한국에게 오히려 기회가 된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유럽 신흥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새로운 균형 외교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과의 관계를 종속이 아닌 협력으로 재정의하고 동시에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 공간은 과거보다 훨씬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다극화 질서 속에서 단순히 균형자로 머무르지 않고 기획자이자 조율자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 해결, 반도체 공급망 재편, 기후 기술 협력, 글로벌 보건 체계 구축 등 수많은 국제 현안에서 한국은 이제 의제를 만드는 국가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과거와 달리 외교, 경제, 기술, 안보가 하나로 연결된 통합 전략이다. 한국은 군사 동맹, 경제 협력, 기술 표준, 문화 영향력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2기의 시대는 미국의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서막이다. 미국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지만 그 힘은 이제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들이 설계한 다층적 외교 구조 속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관리하는 대상에서 벗어나 한국이 기획하고 세계가 참여하는 전략 무대가 되고 있다. 한국은 이제 국제 질서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전략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의 4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 다를 것이다. 과거의 냉전 구조, 일극 체제, 종속적 동맹이 아닌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다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그 무대의 한가운데서 한국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니다. 우리가 만드는 무대에서 미국과 북한이 움직이고 우리의 설계 속에서 동북아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위기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이며 한국이 쓰기 시작한 새로운 역사이다.